네, 여러분. 원래 이번 주부터 실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실시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내일 또 시험 있으시다고요? 뭐 좋습니다. 이번 강의까지는 녹화 방송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강의부터는 그럼 실시간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면 강의가 아닌 다음에야 어떤 것이 더 이제 좋은 방법이 될지는 이것저것 해봐야 되겠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중간고사 전까지는 수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주력을 했다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까지는 팔스, 네오네이탈 CPR, 또 이제 페디아트릭 CPR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심폐소생술의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그 역사에서부터 한 가지씩 좀 차근차근 들여다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팔스 알고리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네. 먼저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아하라고 얘기를 하죠. AHA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근데 이제 하트 어소시에이션, 스트로크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ERC 유로피안 레sus시테이션 카운실 그다음에 대한심폐소생협회 이런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바로 일코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International Legion of Resuscitation Committee라고 해서 ILCOR 우리가 흔히 이제 일코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이 단체가 세계 표준 심폐소생술의 지침을 만드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은 뭐 사실 이제 역사 자체가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심폐소생술의 역사 자체가 뭐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새로운 술기 중에 하나였죠. 그 이전에는 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자체는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신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에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이 심폐소생술이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좀 돌아보게 될 겁니다. 자, 66년도에 1966년도에 보면 당시에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 영국, 프랑스였죠. 그래서 국립과학원에서 국제적 심폐소생술 표준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프랑스와 영국과 프랑스에서 심폐소생술의 시작은 우리 이제 심폐소생술의 뭐 아버지라고 하는 뭐 제임스 엘람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 인공호흡이 맨 처음에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심폐소생술은 처음에는 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맨 처음으로 이제 심폐소생술의 시도 자체는 익수한 사람들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 왠지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건강했던 사람들이니까, 뭔가 이제 물만 제거를 하면 물을 먹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테니까, 그래서 뭔가 숨만 쉬게 해주고 물을 제거를 하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시도에서부터 익수자를 위한 어떤 캠페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인공호흡, 구조호흡,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심폐소생술이 되는 것이죠. 74년도에 CPR하고 Emergency Cardiac Care라고 하는 ECC, CPR의 어떤 최초의 스탠다드가 만들어졌다면 1980년도, 86년도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2년도가 이제 중요한 해인데요. 이제 이때 가이드라인 for CPR and ECC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제가 학생 때는 이제 이 92년도 가이드라인을 보고 공부를 했고요. 그게 이제 일코라고 하는 전 세계 30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초의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30개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PR 가이드라인이 얘기 드린 대로 74년부터 80년, 86년, 92년도까지 이때는 이제 그 일코라는 단체에서 이 아메리칸 허트 어소시에이션하고 유로피안 카운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각자 서로 갈 길을 가다가 처음으로 ILCOR이라는 단체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 92년도를 발표를 하고요. 이어서 2000년도 가이드라인, 2005년, 2010년 이렇게 5년 주기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로피안 카운실하고 아메리칸 허트 어소시에이션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이제 2005년부터는 서로 간에 갈라서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주 흔하게 알고 있는 A, B, C 뭐 이렇게 이 순서로 가는 것이 전통적인 92년도부터의 가이드라인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ERC에서 주장한 것이 바로 CAB라고 하는 것입니다. A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에어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어웨이, 브레싱, 서큘레이션 순서로 가는 것이 이제 심폐소생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로피안 카운슬에서 주장을 했던 게 아니다. 에어웨이부터가 아니라 체스트 컴프레션이 먼저다라고 해서 CAB를 맨 처음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ABC, 유럽에서는 CAB 하면서 서로 간에 갈라서게 되고 이때 2000년대 이후부터는 바로 이 미국에서와 유럽에서 서로 간의 가이드라인을 같은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KACPR이라고 해서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심폐소생 지침이 맨 처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2000년도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해서 만들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는 2006년, 2011년, 2016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005년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을 조합을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 다음 해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2006년 또 2010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발표하고 유럽에서 발표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심폐소생술 지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학생들은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읽어봐야 되고요. 또 유럽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읽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런 어떤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근거의 수준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고 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할 때 체스트 컴프레션을 심장 압박을 분당 120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1입니다.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리스크 베네핏이라고 그러죠. 위험도와 이득을 따져봤을 때 스트롱 베네핏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이득이 많기 때문에 꼭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보통 클래스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is recommended 라고 표현을 합니다. 2는 A하고 B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A나 2B 둘 다 베네핏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A는 모더레이트 정도고요. 2B는 위크하지만 그래도 이득은 많을 것이다. 그래서 2A 같은 경우는 can be useful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2B라고 하는 경우는 may be useful 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클래스 3죠. 클래스 3는 이제 왜 중요하냐? 분명히 위험도가 더 크다는 거죠. 위험하다. is not recommended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서 rescue ventilation을 할 때, 구조 호흡을 할 때 과호흡을 하는 것은 클래스 3다. 이것은 not recommended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A, B, C 세 단계가 있는데요. A 등급이 제일 좋은 등급이죠.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스타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검정 자체가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스타디면은 이중 맹검 검사하겠죠. 그러니까 검사자와 피검사자 모두 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에 임해가지고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아니면 메타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다기관 연구, 한 개의 병원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한 환자의 결과가 아니라 다기관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A가 되겠습니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 B는 약간은 좀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타디를 한 가지 했거나 아니면 라지한 매우 큰 범위의 이제 넌 랜더마이즈드한 그런 검사들.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센서스입니다. 이건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이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컨센서스 정도. 그리고 스몰 스타디, 그 다음에 과거력을 조사한 어떤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이 레벨 오브 에비던스 C라서 A가 가장 높은 것이 되겠다. 자, 2015년에 이제 2010년과 2015년의 결과를 보면은, 2015년 벌써 이제 6년 전이 되겠죠. 그때에 이제 가장 주요하게 다뤘던 변화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심폐소생술이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었는가. 2010년에는 없다가 2015년에 처음 등장한 게 소아에 대한 RRT나 MET. 이건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메디컬 이머전시 팀의 약자, 레피드 리스폰스 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에 대한 어떤 즉각 대응팀을 권장을 한다라는 것이 2015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얘기예요. 산소 포화도에 대한 얘기는 거의 뭐 20년 이상 된 어떤 논란거리입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에서는 100%의 산소를 쓰는 것이 아주 당연한데, 소아나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산소를 줬을 때 오히려 좋지가 않다. 그래서 94에서 99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고농도의 산소 자체는 분명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 고농도가 위험하면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이냐? 그게 이제 94에서 99 정도가 되겠죠. ETCO2는 이제 차츰 새로 생겨서 이런 질을 가슴 압박의 질을 확인한 목적으로 사용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제세동에 반응 없는 VF나 VT, 이것은 이제 성인에서는 아미오다론이나 리도케인 같은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애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논란이 아주 많았는데, 그래도 아이들에 있어서도 반응 없는 VF나 VT에서는 아미오다론을 써보는 것이 좋겠다. 인투베이션에 대한 얘기는 프레호스피탈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또 인호스피탈에도 페디아트릭에서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보다도 이 기관 내사관을 할 때 RSI라고 해서 약물을 주입하고 이제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아트로핀, 예전에는 거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아트로핀은 반드시 써야 하는 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투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 엑스트라코포레알 서큘레이션, 체외순환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에크모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어른에 있어서는 에크모가 그래도 경험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소아에 있어서는 에크모가 정말 뭐 전문가랑 장비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을 차츰차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이시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수액 투여, 제세동 에너지. 제세동 에너지에 대해서는 2020년에 바뀌었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2줄, 4줄, 4줄, 이 다음에 최대 10줄까지 성인 용량까지 써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인의 최대 용량보다는 적게 주는 것이 맞겠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2015년에 바뀌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제 2015년에 바뀐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냐면은, 2020년에 바뀐 내용들은 2015년에서 약간 더 발전한 부분들이지 완전히 달라진 부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5년 거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뭐, BLS나 ALS의 페디아트릭의 순서 자체는 네,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뭐 애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들에 있어서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호흡에 의한 심정지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네. 뭐 어쩔 수 없으면 가슴 압박만이라도 해라. 그 다음에 가슴 압박 깊이가 최소 이제 가슴 두께, 최대 가슴 두께 최소 3분의 1, 영하에선 4cm, 소에선 5cm, 거의 성인과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깊이 눌러야 하더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심폐소생술의 예후인자로, 네, 나이에 따른 어떤 소생의 차이 뭐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생술 시간에 따른 차이 없었습니다. 네, 초기 VF나 VT인 경우에는 좋은 예후를 보인다. 이것은 초기 VF나 VT라는 것은 심장 원인의 심정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파 검사, 그 다음에 소생술 후에 동공반사, NSE라든지 SBAC 같은 검사들이 예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발순환이 되고 나서 혈압은 최소 연령별 500분위수 이상, 그러니까 아주 낮은 것은 좋지가 않고 조금은 어느 정도 정상 범위까지 올라와야 한다라는 것. 산소 포화도는 정상적이어야 한다. 이 CO2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목표값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타겟 템퍼레처 서라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저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고려만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으면 해라.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나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열이 나는 것은 좋지가 않다. 뭐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팔스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세 가지 범위의 이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팔스에서 어드밴스 에어웨이, 어드밴스 에어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 엠브백을 짜는 것 말고 인투베이션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코포레알, 이게 이제 체외 순환기죠. 그 다음에 TTM이라고 하는 타겟 템퍼레처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저체온 요법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아하에서,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백밸브 마스크 어드밴스드 에어웨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백밸브 마스크가 가장 리저너블하다. 왜냐면 쉽고 빠르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백밸브 마스크로 CPR 때 우리가 ACLS에서 사용을 하는 게 인투베이션이나 수프라글로틱 디바이스라고 하는, 뭐 우리가 아이젤 같은 거 있죠. 페디아트릭도 있고 네오네이탈도 있죠. 사이즈에 따라서 번호가 다릅니다만, 과연 이제 백밸브 마스크하고 기도 삽관하고 차이가 날 것이냐. 네. 아웃 오브 허스피탈 세팅에서는 사실 백밸브 마스크가 더 적절하다. 어드밴스 에어웨이가 굳이 필요 없다. 이것이 이제 클래스 2A의 레벨 오브 에비던스 C 리미티드 데이터 정도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병원 전이나 병원 내 CPR에서 이건 이제 소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백밸브 마스크보다 나을 것은 없다. 그러니까 백밸브만 제대로 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 체외 순환 장치. 네, 어른들도 에크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소아까지 에크모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이제 병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카디악 다이어그노시스, 심장 원인으로 심폐정지가 일어났을 때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제 기계가 있고 어떤 엑스퍼트 뭐 전문가들이 있고 한다면 클래스 2B 레벨 오브 에비던스 C 정도로 권고를 할 수 있다. 뭐 특별히 심장 원인인 경우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는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자, TTM 뭐 이제 에크모랑 거의 동일하게 거의 뭐 이제 저체온 요법, 상당히 이제 의미는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Continuous Measurement of Core Temperature during TTM is recommended가 클래스
입니다. 상당히 높은 에비던스로 레벨 오브 에비던스 B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즉 저체온요법을 하면서 계속 코어 템퍼레처를 재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건 뭐 하란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TTM을 할 때 보통 이제 32도에서 34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저체온을 잡게 되는데, 네, 37.5도를 넘어가지는 않게 해라라는 게 클래스 2A 정도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소아의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2020년 가이드라인 꼭 구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나 이제 2020년 가이드라인은 2015년에 비해서 팔스 부분이나 네오네이탈 부분이 거의 변화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약간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연구들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세세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BLS 또 팔스 PALS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